탐관놀이들의 폭정과 수탈로 밀란이 끊이지 않던 조선말. 1894년 갑오년 1월, 분노한 전봉준과 고부군의 농민들이 관하로 쳐들어간다. 만석부를 세워 물세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수탈을 일삼았던 조병갑을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농민들은 그동안 수탈당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풀어준다. 탐관놀이 조병갑을 처단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동학교도와 농민군의 항쟁, 고부 농민봉기. 그것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이었다. 고부 농민봉기 소식은 한양에까지 전해진다. 조정은 밀란을 부르고 국고를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조병갑을 체포하고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이용태를 사건 조사와 수습 책임자인 안핵사로 파견한다. 박원명은 고부에 부임하자마자 농민군을 해산시키려 한다. 새로운 군수로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농민군에게 유아 제수처를 취하는 거죠.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일체 주모자든 누구든 해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막걸리도 대접하고 농민군들에게 그 보장을 해주겠다, 신변 보장을 약속을 하죠. 일반 대중들은 그 말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조병갑도 몰아냈고 이제 새로운 군수가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농민군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 한 박원명의 끈질긴 회유로 결국 고부 농민군은 봉기를 일으킨 지 2달 만에 자진 해산한다. 봉기를 확대시키려던 전봉준의 계획도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부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고부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원래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병력 800명을 이끌고 고부에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동학교도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당시 관리가 남긴 기록엔 처참했던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역족들은 제멋대로 고을을 돌아다니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남자들은 닥치는 대로 때리고 물고기를 꿰듯이 묶어가니 모든 군민의 통분이 뼈에 사무쳤다. 모든 원인은 동학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동학교도의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관군들이, 이용태의 관군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국가 운영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온 사람인데, 이제 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히려 강경책으로 이제 무마될 수 있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용태의 무자비한 탄압에 전봉준은 소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지금의 고창군 공읍면에 있는 무장현으로 몸을 피한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안으로는 정부 패정을 바로잡으려 했던 동학 농민군. 무장 기포와 백산 봉기를 기점으로 동학 농민군의 봉기는
일개 지역의 밀란이 아닌 농민혁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농민들은 직접적인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무장에서 전봉주는 당시 호남 최대의 동학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 접주 손화중을 만나 연대를 제안한다. 실제 그 손화중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을 보면 그 무장, 한평, 고창, 흥덕, 영광 이런 지금의 전라남북 이렇게 인접한 지역을 거의 다 관할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이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화중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건 1892년 선운사 도소람에 숨겨져 있던 비결을 꺼낸 뒤로부터 알려져 있다. 임진년 8월 달에 그 손화중포 농민군들이 미륵비기를 탈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가장 핵심적인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뭔가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선운사에서 미륵비기를 꺼내고 나니까 그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손화중포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게 됩니다. 일본군이 대접주 거괴라 부를 만큼 전라도 일대에서 세력이 컸던 손화중. 그는 전봉준과 함께 손을 잡고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농민 항쟁이 농민 혁명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 구암리 당산마을 일대에 수천 명의 농민군이 모여든다. 그 자리에서 전봉준과 손화중은 봉기의 목적과 이유,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담은 무장 포고문을 발표한다.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과. 그러니까 소수의 양반과 그 세력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천민들까지를 포함한 일반 백성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비록 시골에 사는 초보 인생 같지만은 결코 그냥 우리도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고부는 고부에서만 시작을 했다 끝났는데 이제 무장 포고문을 통해서 고부에서 끝나지 않고 목표는 전주나 서울까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제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백산봉기를 통해서 실제 많은 여러 각지의 사람들이 백산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무장현을 떠난 전봉준과 손화중 농민군은 고창현과 흥덕현, 부안현을 거쳐 고부로 향한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갈 때 사실은 무장읍성 앞도 지나갑니다. 코앞으로 지나가고 또 흥덕읍성도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읍성이나 무장읍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고부성을 먼저 치자. 고부 백성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지 않느냐.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전주로 가는데 전주를 가는 과정에서 고부성은 손을 보고 가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던 것 같아요. 고부성을 거친 전봉준과 손화중은 마침내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에 입성한다.
백산은 해발 47m의 낮은 산이었지만 고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고 부안, 김제, 정읍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전봉준의 경문을 받고 달려온 김계남 등 주요 농민군 지도자들도 함께였다. 그 자리에서 농민군은 전봉준은 총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계남을 총관령으로 추대한다. 백산봉기는 이전까지는 농민이었다면 백산봉기는 농민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봉준을 총대장, 김계남, 손화중을 총관령, 그리고 김덕명, 오시영을 총참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 명실공히 동학의 상층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군대식 대오도 갖추고, 그리고 그 백산 경문을 발표를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성명서, 우리가 왜 일어났는가 대의를 밝히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곳이니까 상당히 의의가 있죠. 전봉준은 경문을 통해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선언한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밑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도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니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백산봉기에서 농민군 규율인 4대 행동강령도 마련된다. 명실상부 군대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동학 농민군을 이끌었던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과 농민군 만여 명이 모인 백산봉기. 위기감을 느낀 조정에선 동학군 토벌을 위해 홍계운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은 단독으로 공을 세울 욕심으로 전라감영의 병력만을 이끌고 출병에 나서죠. 그리고 황토인에서 동학군과 관군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100여 년 전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황토연. 지금 황토연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은 저 위에 탑이 있는데, 황토연이라는 게 고개잖아요. 현이라는 게 고개 현자예요. 근데 고개가 과연 어디냐, 이게 지금 뭐 불분명한데,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그 탑에서 요 그 기념관 쪽으로 말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능성이 쭉 있어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저쪽 주차장인데 그쪽 내려온 능성이 있는데 그게 황토연 고개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능성이 있어서 고개를 넘어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전투는 그 탑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보년 4월 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감영군과 보부상패 수천 명이 고부 백산으로 진격해온다. 4월 6일 동학농민군도 관군을 막기 위해 지형에 익숙한 정읍 황토연에 진을 친다. 동학농민군들은 백산은 진지로서는 적합하지만 전투지로는 포위당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두 패로 갈라져요. 한 패는 부안 쪽으로 향하고 한 패는 황토연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도대장이라는 깃발이 황토연 쪽으로 향하니까
추격하던 전라 감영군들이 주력 부대가 황토현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를 격파하면 되겠다. 뭐 당시 농민군들이야 뭐 무기도 변변찮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마침내 4월 7일 새벽, 관군과 보부상 연합부대는 동학 농민군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진지를 비우고 매복해 있던 동학 농민군들은 함정에 빠진 관군을 일시에 공격해 대승을 거둔다. 이것이 바로 관군을 상대로 벌인 농민군의 최초의 전투이자 첫 승리전인 황토현 전투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아마 용기 있게 이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추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황토현 전투 승리의 소식을 듣고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항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동학농민군은 서울에서 파견된 홍계훈의 중앙군과 장성군 황룡촌에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인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중앙군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방어군은 짚을 채운 장태였다. 갑자기 큰 죽통이 몰려오는데 밖에는 칼을 꽂아서 마치 고슴도치와 같고 아래에는 두 바퀴를 달아서 굴러 몰려왔다. 관군이 총을 쏘았으나 모두 죽통이 맞고 농민군은 그 뒤를 따라오며 포를 쏘았다. 남다른 전술로 동학농민군은 중앙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무기를 빼앗는 전과를 거둔다. 4월 27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마침내 전주 용머리 고개에 들어선다. 그리고 장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일자 행렬로 함성을 지르며 전주성에 진입한다.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문현은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전주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무열로 전주성을 장악한 동학농민군. 이날의 일은 동학농민혁명 전투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조선 정부에 던진 선전포고였다. 전주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전라도의 수부 또 가명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있고, 또 그 조선의 시조의 그 위패가 모셔진 조경모가 있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 여기를 농민군이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조선 정부가 쉽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충격을 받은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구원병력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조선을 장악하고 싶었던 청은 아산만에 청군 1,500명을 상륙시킨다. 하지만 청과 일본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면 다른 쪽에서도 무조건 파병한다는 텐진조약이 체결돼 있던 상황. 조선 침략 기회를 엿보던 일본 또한 청의 군대 파병을 구실 삼아 3,000명의 병력을 인천에 진출시킨다.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의 병력을 요청한 조선 정부의 선택은 훗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식민지가 됐지 않았느냐. 그 지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러면 조선 정부가 그 농민군의 생각을 듣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청나라를 끌어들인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동학은 농민혁명의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그래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조선 정부의 지배층.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게 된 일은 정부뿐 아니라 동학 농민군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동학군은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싸움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를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의 휴전 제안에 동학 농민군은 조선 정부의 실정과 사회 폐단을 바로잡는 폐정개혁안 수락을 요구한다. 폐정개혁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지영의 동학사에 있는 폐정개혁안은 좀 그 개혁적인 부분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료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고, 전봉준 공초에 나온 것과 기타 문건에서 나오는 그 폐정개혁안에는 이제 실제 현실적인 주로 조세, 세금을 제대로 개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원군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되고, 또 일본 상인을 몰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심인 그런 폐정개혁안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신분제도 타파를 공식화한 폐정개혁안이 수락되자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만나 농민군과 관군이 화해하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훗날 농민군이 제안한 폐정개혁안 12개조는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 폐지, 인재 등용, 탐관놀이 처벌 등의 성과를 이뤄낸다. 전주 화약 이후 전주성에서 철수한 동학군은 해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라도 지역은 동학 농민군이 장악한 상태였다. 전봉준은 전라도 전역에 주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개혁안을 시행하고 행정과 사법 등을 민중 스스로 이끌어갔다. 그것은 잘못된 정치를 민초들의 힘으로 바로잡으려는 움직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농민혁명에 의해 민주주의의 첫발이 내딛어지는 순간이었다.